네, 지난 27일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이 행사 대관을 해주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강득구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실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실제 이 행사 어떤 행사였고 이 사건에 얽힌 정치적 함의가 어떤 것인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강득구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탄핵의 밤 행사는 어떤 행사예요? 밤에 한 겁니까? 예, 탄핵의 밤이니까 밤입니다. 밤에, 예. 밤에 했는데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 행사였습니다. 예. 여태까지 거리에서 했다면 이제 촛불행동에 함께한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짐하자, 그런 의미였고요. 특별히 국회에서 한 이유는 국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위임받은 의원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그 의원들을 만들어준 국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든지 우리 국회라는 공간에서 다 제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여기 국회 사무처, 네, 좀 클로즈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사무처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고 예. 승인 절차를 받아서 승인을 한 다음에 이 행사를 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합법적인 행사였다라는 걸 네, 분명히 의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클로즈업 해가지고요. 예. 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게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온 공문이네요. 예. 요 행사를 승인한다. 뭐 이런 공문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절차에 하등 문제가 없었고요.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끝날 무렵에 방호 과장이 오늘 수고 많았다. 또 네. 저도 또 오늘 저희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덕담까지도 주고 국회 받았다라는. 방어 과정이라.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내용상의 문제를 삼는 건데요. 예. 어떻게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할 수 있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염두에 두고 이런 행사까지 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국민의힘의 비판이 있는 건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행사를 국회에서 할 수 있냐, 이런 말 자체가 네.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뽑아준 네. 위임받은 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이다. 그런 민의의 전당이다라는 예.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또 국회라는 공간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또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국회라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탄핵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윤석열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연대 모임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동의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를 반헌법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네. 또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자리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반헌법적이고요, 반민주적이고요, 반시대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군사정권적 그런 사고, 그리고 또 전체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집단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심리적 탄핵 상태다라고 시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잡지 표지로 보도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벌써 4.5%가 또 빠져가지고요. 25.8%.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빠진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3%포인트 소폭 상승했지만 그것도 뭐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는 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조사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뭐 실제 그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공감할 만한 행사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얘기하셨는데 갤럽에서는 3%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리얼미터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4.5% 정도 내려갔잖아요.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최저선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사인 표현 갖고 네. 이미 전 심적 탄핵 사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석 연휴 포함해서 또 의원들과 얘기 나누면서 그리고 다양한 분들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시장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윤석열 빨리 내려오게 해. 이걸 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 탄핵 사태라고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 특히 서민들 사이에서는 심리적 탄핵 사태에 와 있다. 근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정적 여론이 한 75%.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탄핵의 임계점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75% 전후가 됐을 때 이 탄핵에 대한 마지막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 70%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사항들을 좀 더 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절박하게 느끼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좀 더 진심을 갖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좀 현상적인 얘기만 계속하니까 좀 답답하죠. 그 당에서 김윤덕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탄핵같이 탄핵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개별 행동이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행사 그동안 뭐 각자 의원실에서 알아서 하는 행사들이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가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상당히 줬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의 행사를 하는지 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조금 당 내부도 그렇고 국회의장실도 그렇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박수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김윤덕 총장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까지 당에서 큰 틀의 입장 정리가 되면 당과 의원들은 함께해야 되지만 개별적인 사항까지 다 관리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김덕 총장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의원들의 개별적 입장들은 또 나름대로 개별성을 갖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앞으로 좀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부분들은 좀 더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고민 속에서 방향성들을 잡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의사와 국민들의 생각과 그리고 여론의 흐름 속에서 방향성들을 저는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 흐름과 여론과 상관없이 자기 입장만 고수한다 그러면 결국 저는 그냥 화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큰 흐름이 탄핵 가야 돼 그 임계점을 넘어섰어. 그러면 저는 그 입장에 복무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은 저는 첫 번째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명령과 함께 간다. 그리고 시대 정신에 복무한다.
저는 그것이 원칙이고요. 그 속에서 당을 설득해야 된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좀 더 살펴보겠다.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 의장의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라는 공간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그야말로 그 국회라는 공간 속에서 의원들의 할 역할들도 있고 동시에 어떤 단체나 또 어떤 모임이나 그 공간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권리를 전제하고 우리 의장께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는 게 또 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국회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25만 원 그러니까 뭐 그 민생회복 지원금이죠.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면 8석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20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 탄핵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오히려 그 저쪽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한 어떤 전략적 접근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또 좀 역행하게 된다라는 민주당 안에 이제 약간 중도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은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탄핵 관련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당 안에. 그리고 그리고 또 200석.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좀 더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8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끌어안으려면 그런 부분에서 탄핵이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8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때랑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는 김무성이라는 내부의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박근혜 정권은 이 김무성이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맨 처음에 대표 취임한 다음에 5% 정도 지지율이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확실한 군심점이 없다. 이게 그 박근혜 정권 때와 가장 다른 점이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게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고 또 한편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박근혜 정권 때는 그야말로 JTBC 태블릿 PC건이 발화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좀 스모킹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차이점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국감 때 포함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아마 김건희 여사가 당무 개입권 관련해서 저녁 9시 서울의 소리 보도가 나옵니다. 서울의 소리 보도를 한다고 저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건 포함해서 이런 그 새로운 건들이 국민들 시선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변수들이 하나의 어떤 변곡점, 하나의 스모킹건이 됐을 때 저는 여태까지 참고 그냥 예를 들면 서명은 온라인으로 서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함께 했지만 거리로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약간 좀 주저주저 내지는 그냥 지켜보는 분들이 언젠가 터질 수 있다. 그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랬을 때 저는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희처럼 처음부터 윤석열 탄핵할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돼.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더 고민해야 돼. 이런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 거죠. 민주당 안에 그런 다양한 시선이 있는 거다. 저는 다양한 시선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은 뭐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 제가 세게 싸우면서 이 정권은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대통령 인수위 때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지검장 할 때 생각하면 평생을 권력에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때 예를 들면
코바나 콘텐츠 포함해서 후원했던 업체들 이런 것들을 밝혀지면 네. 그야말로 한국판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는 모든 부패한 부분들이 다 저는 집약돼 있다. 집약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제가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이제 목도하면서 네. 이 정권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는 탄핵을 계속 주장해 왔던 거고요. 네. 그런데 특검도 거부하고 뭐 탄핵도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은 저는 국민의 여론이다. 그래서 네.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뭐 저같이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네. 정치적인 소신이고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반헌법적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에 대해서 뭐 제명 처분을 주장하는데 그건 뭐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가운데 핵심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는 김무성이라는 어떤 그 내부에 확실한 리더십이 있는 그렇죠. 그 확실하게 좀 이 탄핵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특히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반윤의 구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비윤의 구심 이게 없다. 그래서 그런 거죠. 예. 200석을 넘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보신다면 현실적으로 그러나 예. 마지막 전 여론의 흐름이 예, 우리 그 바뀌면 패밀리 피시권처럼 처럼. 뭐가 터지고 이러면서 여론의 흐름이 그야말로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어. 네. 이럴 때가 되면 김건희고 그 변곡점을 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국정감사 때 예. 포함해서 예. 10월 뭐 중순 이후에 예. 저는 뭔가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그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10월 4일 처리를 하는 거죠. 제 의결은. 그러니까 그거 그때까지는 네. 제가 보기엔 큰 변화는 없을 내부, 것이다. 소위 국민의힘 내부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은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10월 4일에 있을 그 특검법 통과는 여전히 여전히 힘들다라고 힘들다. 라는 게 제 입장이고 그냥 부결 가능성이 부결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 뭐 냉정한 그러면 솔직한- 다시 민주당은 이 법을 재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지도부 포함해서 위원분들의 생각들은 뭐 또 다를 수 있지만 예. 저는 적어도 네. 최병 특검 부분은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역사적 복무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 야당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또 정치인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한다 그러면 네. 그야말로 민주당도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방금 그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화제가 됐습니다. 강득구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 주선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근혜 국정농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모욕을 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만큼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테면은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또 그 주말 이어서 또 오늘 열린 최고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또 의원님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위기잖아요. 그리고 또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결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강득구라는 정치인을 활용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 윤석열 세력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이 국민의힘의 존재 또 한동훈의 존재 다 윤석열의 아바타다 한 집단이라는 걸 분명히 좀 생각하셔갖고요. 부산 또 우리 영광과 곡성 그리고 강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야권에 지금 뭐 언론사에도 제보가 상당히 오고 있는데 민주당에도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돼서 그게 뭐 당무 개입이 됐든 뭐 인사 개입이 됐든 뭐 그밖에 어떤 문제 뭐 채용 비리 아까 이제 그 봉지욱 기자는 이제 채용 비리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여러 차원의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의원님실에도 김건희 여사 혹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제 국감 앞두고 어떤 제보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우리 위원실에도 들어온 제보는 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확인은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국감 때는 팩트가 그렇죠.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행안위 같은 경우는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네. 증인 신청 했죠. 됐죠. 예, 예. 그래서 10월 16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거 포함해서 각 상임위별로 또 각 위원실별로 뭐 그런 건이 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국감도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건데 보통 집권 3년 차가 넘어야지 그런 그 내부에 좀 자료가 들어오긴 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좀 이 3년 차가 아니고 올해 여러 건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좀 국감 때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은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팩트를 근거로 한다라는 게 원칙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겁니까? 구분만 좀 하자면 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들어와서 지금 팩트를 확인 중이다. 예. 아, 이건 뉴스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제보들이 야권에 쏟아지고 있는데 강두구 의원실에도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있다. 예. 그 확인이 되면 국정감사 때 폭로하실 예정입니다. 폭로라기보다도 진실을 밝히는 거죠. 진실 규명을 예,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상임위 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더 길게 여쭤볼 수는 없는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조선일보가 단독 인터뷰로 했습니다. 그런데 382조 원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굴려서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다 은퇴자들 걱정이 또 커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잘 굴려야지 이거 잘못 굴리면 또 이거 손해 보면 큰일 나는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와 계시겠지만 장관으로서 그런 고민은 할 수 있죠. 장관으로서 예. 근데 사실 그 퇴직연금이라는 건 우리 퇴직한 분들의 마지막 여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장관이 뭐 말 한마디 던진다고 해서 이게 뭐 입장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이 부분은 정책 설계가 무지 중요하잖아요. 네. 정책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또 나름대로 의견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방향 설정 포함해서 이거는 아주 뭐 신중하게 좀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탄핵 준비 연대 의원 모임 그때 뭐 많이 늘었습니까? 몇 명 정도로? 현재 13명. 현재 13명. 예, 더 예. 늘진 않으셨고 아직. 아니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예. 네네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으로 예 하시고 싶으신 저도 말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어저께 그저께 또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뭐 제 얘기도 거론하면서 제명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80년의 봄 그 힘들 때 그야말로 전두환 세력과 싸웠던 것도 국민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승만 정권 하야시킨 것도 국민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6.29 항복을 받아낸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추동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그냥 던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흐름 속에서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저는 마지막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요. 그리고 시민을 믿고 뚜벅뚜벅 가는 거 그게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복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입장 속에서 자고 우면은 하지 않고 뚜벅뚜벅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 국민과 함께 길을 걷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이죠. 그리고 지역
화폐법 이 세 법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제의 요구안이 상정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24번째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따라서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결과는 안 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국회에서 야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결론을 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되 그러나 정치력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 좀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